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 여행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실 때 날씨 굉장히 추웠죠? 날씨가 부쩍 추워졌더라고요. 네. 아니, 전 귀가 막 아프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왔습니다. 네, 다른 데는 꽁꽁 싸맸는데 귀마개를 하고 다녀야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요즘 뭐 이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바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요즘에 오랫동안 지내던 곳에서 이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또 마침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그 키워드에도 공간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간력요? 네. 그러니까 그 매해 10개의 키워드를 뽑으시잖아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의 실종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10개 중에서 공간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공간력. 힘력자 쓰는 거잖아요. 네. 공간의 힘? 네, 맞아요. 공간이 갖는 힘. 그러니까 공간에 담겨 있는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까지 함유를 하는데요. 공간 자체의 고도화된 기술이나 정교한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갖는 특수한 매력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의미를 하고요. 소위 말해서 뭐 핫플레이스, 뭐 힙한 공간 이런 얘기에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특히 팬데믹의 종언과 함께 다시 찾아올 오프라인 공간의 공간력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술계에서도 언젠가부터 어떤 지적 연구의 결과물로서의 전시보다는 공간의 구성 자체가 눈길을 끄는 전시가 많아졌거든요. 네. 진행자님 혹시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인스타그램에 뭐 올릴 만한 뭐 사진 같은 거 올릴 만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뭐 인증샷, 인생샷. 그러니까 SNS에 올리고 싶을 만큼 사진이 잘 나오는 이라는 뜻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인스타그래머블한 전시를 기획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공간 연출을 하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은 대체로 반반인데요. 전시를 즐기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과 찰칵 소리 때문에 전시에 집중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이런 의견이 나뉘고요. 그러니까 진득히 감상하는 게 아니라 와서 사진부터 찍으니까. 맞아요. 네. 또한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기획자들의 입장도 대체로 양분화되는데요.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과 전시에 대한 이해 없이 관람객이 너무 소비자로 변모하는 현상은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이 대립되는데 어떠세요? 전시장에서 그 감상보다는 인증샷을 찍는 문화에 대해서. 저는 외국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괜찮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맨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네. 우리 국내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과하게 지나치게 막 카메라 막 한두 명도 아니고 관람객이 많을 때는 정신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든 어느 쪽이든 과한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국의 미술관들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말씀처럼 과거에는 관람객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를 했었죠. 그거는 빛에 민감한 작품의 훼손을 막고 이제 저작권 보호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인증샷 문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빛에 의한 훼손이나 뭐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 찰칵찰칵 이 소리에 의한 특히 이제 인증샷만 찍는 감상의 태도인데요. 사실 이 소리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나라이기 맞아요. 때문에요. 이제 한국에서는 방송통신표준심의회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시에 셔터음을 내야 한다고 국가 표준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찰칵찰칵 소리가 감상을 진지하게 원하는 분께는 좀 방해가 되기는 하죠. 홍지 디렉터는 이렇게 인증샷
찢는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도 이런 문화가 거슬렸던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 기억 속에 감상이 아니라 인증샷 찍으러 간다라고 했던 첫 전시는 거의 10년 전이네요. 2013년에 대림미술관에서 라이언 맥긴리라고 하는 사진가의 전시를 열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술이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는 친구들이 대림미술관의 사진전에 가서 그렇게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전시가 좋다면서. 평상시에 미술관 가자 그러거나 미술관 잘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네. 인증샷 찍으러 막 미술관에 가는 거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찍는 게 아니라 작품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찍는 거고 작품의 감상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감상을 하는 내 모습이 좋은 거죠. 그런데 작품만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네. 셀카를 찍잖아요. 맞아요. 작품을 배경으로. 네. 그게 저는 일종의 허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인증샷만 찍으러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은 포스팅을 하려면 한 줄이라도 써야 되니까 작품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한두 줄씩 적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인증샷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이 생기더라고요.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증샷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좋아서 더 파고 보게 되고 더 검색을 하고 본인의 감상까지 더해서 어느새 좀 미술 애호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도 좋은 일이겠다. 왜냐하면 미술계는 늘 예술의 대중화를 외치는데 정작 관람객에는 지나치게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의 엄숙주의를 깨고 일종의 놀이문화로 발전을 하는 것이 대중들이 예술에게 다가가기에는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숙주의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네. 이제 공공미술로 이렇게 건물 앞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공공조형물을 만지지 못하게까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왠지 것 만지는 게 같아요. 또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외국 가니까 피카소 작품을 막 미끄럼틀로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기어오르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던 게 기억이 나요. 갑자기. 네. 우리는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대림미술관 말씀하셨는데 네. 대림미술관이 정말 인증샷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 미술관 중에서 최초로 전시회에서 관람객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이 대림미술관이었는데요. 예. 사실 허용은 좀 더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2010년에 처음 허용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SNS가 지금처럼 혹은 2013년처럼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라이언 맥긴리 사진전에서 약간은 폭발적으로 이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전시 제목이요. 청춘, 그 찬란한 기록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던 네. 전시였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인스타 감성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네.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주요 채널이긴 했지만 네. 그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이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청춘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예.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외설적이지 않게 위치한 어떤 이제 누드인 청춘들이나 파스텔 톤의 몽환적인 색감, 자유로운 특유의 동작이나 표정 포착 같은 것들이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20대의 감성을 굉장히 잘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SNS의 붐업과 함께 대림미술관은 20대들 혹은 20, 30대들 사이에서 소위 힙한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 이후 전시에서도 계속 줄 서는 미술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사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움, 네, 맞아요. 해방감 자유로운데 또 같은 걸 몽환적이기도 느꼈어요. 하고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으로 이 심상을 되게 많이 건드리기는 하거든요. 나이 20대 때도 저랬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문득 나한테는 했었어요. 없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화제가 됐고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인증샷도 찍고 그렇게 네,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근데 우리 미술계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네. 사실 대림미술관은 대림문화재단의 일종의 사설미술관이니까 그런 결정이 어렵지 않겠다 싶은데 네.
얼마 전 그 다녀온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유의 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사진을 이제 찍는 게 허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시 문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싶어서 정말 놀랐는데요. 이 사유의 방에 있는 유물이 반가사유상이거든요. 반가사유상. 아시죠? 그럼요.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국보라고 하면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듯한. 한쪽 다리는 이렇게. 맞아요. 반가. 네, 다른 이제 쪽이 가부좌에서 얹고. 반만 내리고 있는 네. 삼국시대 불상의 종류인데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사실 유물이 꽤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물의 존재가 우리한테는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네. 사실 대중들에게는 그게 이제 뭐 과거의 역사적 잔존물일 뿐 특별한 감상을 하는 예술품으로서는 약간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반가사유상 2점을 전시한 사유의 방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꼽은 키워드인 그 공간력이라는 걸 극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을 다루는 학예 연구자가 텍스트로만 깊이 연구를 하는 방향 대신에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네. 조금 더 제 눈에 띈 거는 브랜딩 전문가가 참여해서요. 관람객의 경험을 새롭게 설계하고 전시실도 전시 설치 업체가 아니라 유명한 건축가가 공간을 설계를 했거든요. 이 사유의 방 브랜딩을 진행했던 비마이게스트 김아린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네. 뮤지엄의 유물이 신라시대의 옛것이다 보니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도록 기획하려고 했고 그리고 왜 루브르 박물관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모나리자 네, 이제 이런 그쵸, 심볼릭한 그쵸. 아이코닉한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없는데 반가사유상이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신경 썼다고 해요. 이 유물이 예술품으로서 얼마나 미학적으로 아름답냐보다는 그 반가사유상 사유잖아요. 네. 사유라는 네.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갖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도 사유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사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유라는 가치를 관람객이 경험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유에 빠져들 수 있는 공간력을 극대화한 건데요. 첫 입구에 들어가시면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예.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게요. 과거의 전시 문법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네. 일반적인 전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 딱 가면 전시의 제목이 적혀 있고 예. 뭐 그 유물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 작품이고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적인 텍스트가 잔뜩 써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마치 그 첫 문장이 저는 이런 느낌 들었어요. 시집의 첫 장을 넘긴 느낌. 이런 네. 느낌으로 입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요. 들어가면요. 그 공간 자체의 시각적 구성이요. 브라운 톤의 광활한 공간에 단 2개의 반가사유상만 두고 여백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그것처럼 공간도 여백에 주는 그 공간의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은 간접 조명이라 그 중앙에 유물이 더 집중되고요. 마치 뭐 럭셔리 브랜드의 명품샵에 온 것처럼 그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천장의 조명은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 왜 인적이 드문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 홀로 있으면 네. 저절로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뮤지엄에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박물관도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박물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시 형태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들어가면 반가사유상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서부터 물론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맞아요. 만든다. 혹시 여기 사유의 방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아직은 못 아직은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고 사진으로만 싶네요. 보시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전시 한번 언제쯤 꼭 시간 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거 언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상설용 전시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잘 만든 공간은 사실 계속해서 상설로 계속 쭉
이렇게 아이코닉하게 아까 모나리자 전시를 하게 될 말씀하셨잖아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무료 관람이고 그 사전 예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 관람자 수를 좀 제한해서 입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주말에 가시면 약간 줄을 서셔야 됐을 수도 있는데 이곳에는 꼭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꼭 다른 전시와 시간 내서 같이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그 용산 근처 이제 이촌 근처 오가실 때 한번 국립중앙박물관 들르셔서 요 사회방만 딱 경험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면 네,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우리가 잘 안 가게 돼서 그렇지 네. 막상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가시는 곳이다. 맞아요. 한 번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 들어요. 요즘은 이렇게 체험형 전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맞습니다. 미디어 아트 활용하는 전시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저도 맞아요. 뭐 가본 적도 있고요. 미디어 아트 어디 전시하는데. 가보셨어요? 생각나세요? 네, 제주 갔을 때 제주에. 요즘 필수 코스로 좀 들리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도 그곳인데요. 네. 사실 제주에 가면 그 미디어 체험형 전시관이 큰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서쪽에 하나가 있고 동쪽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걸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동쪽에 갔었고요. 네. 서쪽에도 나중에 생겼죠. 예, 아니 요즘에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생겼던데요. 더 많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동쪽에 제가 이제 정확한 지역을 몰라서 동쪽 서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림 있는 쪽에. 네네. 있습니다. 동쪽에 빛의 벙커라고 있어서 이제 고흐나 이런 명화 작품들 위주로 그런 체험형 전시관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전에는 2020년도였죠. 서쪽에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걸 애월 있는 쪽에 만들었는데. 있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지역까지 아시네요. 저도 가봤었는데 지역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림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는 유물이나 예술 작품도 전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체험형, 몰입형 그런 전시관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예술 작품을 이러한 전시 문법으로 구성하자가 아니라 아예 관람객의 경험을 위해서 전시 작품을 새로 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순수 예술가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팀이나 회사가 이 목적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전시 이전에 그 아르떼 뮤지엄이 생기기 이전에 이 회사의 작품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진행자님께서도 코엑스 K-팝 스퀘어 삼성역 사거리에 건물의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던 웨이브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미디어 아트 작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도시 한복판에 몰아쳤던 초대형 파도인데요. 이 대형 스크린은 건물의 두 면을 사용해서 꺾여 있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실제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효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미디어 작품을 보겠다고 삼성동을 찾았죠.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에서 아래로 폭포가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같은 그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예. 한국에서는 2020년 4월에 웨이브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었고요. 예. 타임스퀘어에서는 21년 7월 말씀처럼 초대형 폭포와 파도로 만들어진 고래 형상의 미디어 아트 영상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평면의 전광판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이 미디어 아트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특히 웨이브 작품은 제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1년도 최고점으로 금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 심사위원단들이 이런 극찬을 했죠. 기술력과 창의력의 정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당시 CNN, BBC, 로이터 등 외신들에게도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개인 아티스트의 순수 예술 작품과는 태생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네, 우선 이 작품을 제작한 곳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의 태생은 2004년에 웹디자인 업체로 시작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작품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였었죠. 근데 초기에는 기업 주문을 받고 혹은 이제 그 컨퍼런스용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사실 기업
그 기업 주문은요 수주를 못 받으면 사실 매출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된 건데 요 그 아르떼 뮤지엄도 그 웨이브 작품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제주도에 만든 건데 저도 여기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줄 많이 안 서셨어요? 저는 초기에 갔을 때 저보다 빠르셨네요. 트렌드에. 네. 그 다음에 또 갔거든요. 네.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 저는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근데 네. 꼭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제주까지 왔는데 기다려서 보자 하고 봤거든요. 예. 네. 그런 요즘에는요. 네. 리조트 가면은요. 네. 골프장에다가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러시구나. 골프장 그 잔디밭 위에 막 고래가 막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수영하는 거 그런 것도 싸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사실 2000년 초중반쯤에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그 태권브이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실제 공간에다가 일종의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라고도 하고 그런 미디어,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매핑해서 현실에 있는 공간과 이제 가상현실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미디어 작품들이 과거부터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체험형 전시들의 특징은 작품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아르떼 뮤지엄에 가면 그러니까 좀 기억나시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 11가지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컨셉이. 글쎄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파도라거나. 네, 그런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 뭐랄까요. 전시하는 거를. 네. 이 화면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니까 막 작품이 막 달겨드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를 향해 쏟아질 듯 다가오는 초대형 파도를 마주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별빛이 가득 찬 우주 공간에 서 있는다거나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뭐 열대 공간에서 거대한 동물들과 함께 걷는다거나 절로 환상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독특한 결과물이 남기는 하죠. 멋있어요. 사진 찍으면. 네, 맞아요. 제주 시립미술관에도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관이 따로 있어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제주에 가서요. 미디어 아트로 파도를 보는 거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바다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눈앞에 나가면 생생한 바다가 있는데 왜 그곳에서 미디어 파도를 보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제주의 실제 바다는 잔잔함을 즐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태풍이 오는 성난 제주 바다 속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운데 이 미디어 전시관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쏟아지는데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분명히 현실이 아닌 걸 알지만 두려움의 감정이나 벅찬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더라고요. 대신에 전혀 위험하지가 않죠. 따라서 같은 소재지만 새로운 경험을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강현실을 매핑하는 이런 전시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해상도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사실 어차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SNS를 올리게 될 때는 그런 게 별로 크게 거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서의 경험보다 찍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기는 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체험형 전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인증샷에 관한 불편함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기는 한데요. 체험형 전시는 작품을 감상하는 하러 가는 것과 그 목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품 자체의 개념이나 깊이보다는 이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낯선 환경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확장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일종의 뭐 테마파크를 가는 목적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또한 매력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어떤 것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미술관들이 전시장에서 촬영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문화부 장관이 아예 직접 사진을 허용해달라고 권고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래머블한 전시에 의식을 안 하기 어렵다 보니까요.
전시의 다양성을 불러일으킨 이런 스펙타클한 전시들이 역설적으로 좀 전시의 획일화를 가져온다거나 혹은 시각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인 게 중요한 작품도 있는데 네. 점점 더 시각적으로 화려한 작품 위주로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시 문화가 좀 관람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정체성 확립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공간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술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